낭만서점 15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벌써 낭만서점을 한 지 4개월째 됐네요. 4개월 동안 제가 잘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4개월을 네. 강조하시고 네. 잘리지 않았다라는 네. 걸 말씀하시나요?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 이 낭만서점 구독자 수가 네. 10,000명 돌파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허위평론가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이 10,000명이라는 의미, 굉장히 좀 큰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방송을 벌써 4개월이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9,000명을 돌파할 때부터, 네. 이게 언제 10,000명이 될까. 네네. 이렇게 매일 들어가서 네. 체크를 해봤거든요. 일종의 아홉수. 이걸 넘겨야. 네. 뭔가 좀, 네. 새로운 변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0,000명이 돌파가 됐고요. 그럼 이제 변신하는 건가요? 더 낮게, 저희가 해야죠. 무쇠팔, 무쇠다리. 네. 네. 허남평론가님의 개그도, 네. 한층 더 발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매주 올 때마다 좀 부담이 돼요. 오늘은 어떻게 웃기는 게 좋을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도 여기선 어떻게 쳐야 될까. 저 좀 엇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허남평론가님의 그런 준비된 개그도 좋지만 네. 저는 좀 즉석에서 나오는 네. 임기응변의 유머도 네. 참 좋더라고요. 정말 뛰어나죠. 네. 바로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10,000명 돌파를 제가 안 건 그 숫자를 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댓글에 남겨주셔가지고 알았거든요. 네. AN19237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우와! 구독자가 10,000명이네요. 축하. 10,000번째 구독자분. 선물이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크크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걸 생각 안 한 게 아닌데 네네. 그 10,000번째 구독을 신청하신 분이 네.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시스템상 알 수가 없대요. 네. 아쉽네요. 그래서 네. 그 10,000번째 되시는 분 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내가 찍는 순간 네. 낭만서점이 구독자 수가 10,000명이었다. 여러 명이 이렇게 내가 10,000번째였다라고 나서면 어떻게 되죠? 뭐 진실의 진실의 종아 울려라. 믿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슬픔님입니다. 세상에, 제 댓글이 오늘 소개될 줄 몰랐어요.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고마움 잊지 않을게요. 두 분이 읽어주신 것이 꿈만 같아서 몇 번이나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꿈은 아니겠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숨겨진 수작들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셔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기 지나가는 슬픔님께서 숨겨진 수작들을 발굴하는 시간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숨겨진 수작들을 발굴해서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을 오싹오싹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했죠. 네, 완전히 숨겨진 건 아니고요. 네, 슬쩍 자태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작품들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마 장모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댓글 이름이 조서방 국이 짜다. 네,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인 이사카 코타로를 검색하다가 낭만서점을 발견했어요. 그의 모든 책을 전부 다 모으고 재작년엔 부럽네요. 소설들의 배경인 센다이로 여행을 가서 소설에 나왔던 곳을 둘러볼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가로 열고 쓰다 보니 오타쿠 같네요. 네, 그리고 가로 닫고 낭만서점 덕에 처음으로 이사카 코타로님의 목소리도 들었네요. 암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릴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다음부터 좀 국을 조금만 싱겁게 해주시면 집안이 더 화목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조서방 국이 싱겁다. 아이디 닉네임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이사카 고타로 작가님의 팬이시군요. 그러게요. 정말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까지 와. 여행을 하셨다고 정말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셜록 홈즈 소설을 좋아해가지고요. 그 스위스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라야인바흐 폭포에서 이 셜록 홈즈가 그 폭포에서 이제 떨어져서 장시간 종적을 감추잖아요. 네. 정말로 그것이 어떤가 하고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가보니 어떠시던가요? 정말 그 기분이 남달랐어요. 거기 그 폭포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케이블카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타고 올라가면 몇 분 안 걸리는데 저는 일부러 걸어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내가 셜록 홈즈가 된 기분으로. 근데 기분이 정말 좀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저만 간 게 아니라 갔던 분들이 이제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꽃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네. 실제로 셜록 홈즈의 어떤 안부를 좀 묻는 듯한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 소설의 어떤 현실과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어떤 의식이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 건 아니지만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하셨는데. 네. 기억해보니까 이렇게 생생한 기억은 아니네요. 네. 셜록 홈즈 덕후인 네. 예, 허나운 평론가님이 네. 예,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엔 제 자랑이네요. 슬쩍 예, 네. 자랑하셨는데. 네. 네, 이번에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니님의 댓글인데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두 분의 말을 생활 속에서 인용했군요. 서로 듣는다고 말하진 않지만 함께 듣고 있었어요. 이과생이라 문학을 멀리할까 걱정했는데 안심이 됩니다. 네,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네. 댓글이죠. 이렇게 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방송을 네. 듣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언급해 주셨는데요. 말하자면 그 초코파이의 네. 낭만서점 버전이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구영탄님께서는 네. 그리고 허남웅 평론가님의 텐션 네.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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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또 이렇게 애정 고백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어떤 텐션일까요? 그러게요. 네. 제가 좀 아슬아슬하게 하죠, 유머를. 구영타님께서 그 앞에 댓글을 또 다셨는데요. 낭만서점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독자입니다. 처음 낭만서점을 듣고 난 뒤 제 감정은 뭐랄까. 어릴 적 사우디에 근무하던 삼촌이 가방 가득 미제 초콜릿과 전동 연필깎이를 들고 돌아오신 밤과 같았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 선물 같다. 말하자면 제가 사우디에 근무했던 그 삼촌의 역할인 거네요. 아니, 미제 초콜릿 역할. 그러니까 미제 초콜릿과 전동 연필깎이는 허위평론가님. 네, 아닙니다. 네. 정말 제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감사합니다. 애정 고백이라니요. 네, 정말 이런 글 읽으면 마음 뭉클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구영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허나운 평론가님과 제가 오랫동안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책 선물 받으실 분들 말씀드릴게요. 장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분 댓글이었죠. 조서방 국이 짜다 님과 저희에게 또 사랑 고백해 주셨던 구영탄님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받으실 분들은요. 북뉴스 /교보북.co.kr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저희도 한번 이렇게 맨부커 특집 하면서 이 50주년 기념으로 어떤 작품이 받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의 보도고요. 제목은 잉글리시 페이션트 황금 맨부커상 받았다. 네, 기사를 알려드리면요. 스리랑카계 캐나다 작가인 마이크 론다체의 소설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50년째를 맞은 맨부커상 수상작 중 최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최고를 의미하는 황금 맨부커상의 영예를 아는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중 주인공들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그린 소설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지난 1992년 맨부커상을 받았던 작품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맨부커상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소설가 카밀라 샴지는
온다체의 작품에 대해 비범한 언어이다, 미스터리가 가미된 구성, 그리고 캐나다인 간호사와 인도인 폭발물 처리 전문가, 헝가리인 고고학자 등과 같은 강렬한 캐릭터가 결합돼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황금 맨부커상을 받았군요. 네. 축하를 전하면서 네. 동시에 저희 예측이 네. 다 빗나갔다. 아, 네. 것도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세 분의 전문가들 실망이네요. 거기에 허나웅 평론가님도 네. 계셨잖아요. 저는 제 3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럴 때만 발을 그렇죠. 쏙 빼시는군요. 허위 평론가님, 구한의 MD님, 정의현 작가님 실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일반인 책 출간 프로젝트 경기 히든 작가 원고 공모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브리직 경제의 보도인데요. 경기도가 지역 출판 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일반인 책 출간 프로젝트 경기 히든 작가의 원고를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 히든 작가는 주변의 평범한 일상에 숨어있는 작가를 찾아 응원한다는 기획 취지 아래 일반인의 원고를 책으로 출간하는 독립출판 프로젝트인데요. 출판 경험이 없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수필, 단편소설, 그림책 3개 분야로 심사를 통해 3편씩 뽑아 최종 9편이 출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정작은 글쓰기 교육을 비롯해 원고 편집부터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에 계신 분들 중 이렇게 작가의 꿈을 꾸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방법처럼 보이네요. 네, 경기도에 또 파주 안에 출판 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또 이런 히든 작가 네. 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네. 지금 살고 계신 분들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싹오싹 특집 3부작. 그 첫 번째 시작은 라이오넬 슈라이버 작가의 케빈에 대하여입니다. 오싹오싹. 이러니까 으시시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스튜디오는요. 네.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 작품 덕분에 네. 오싹오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읽으면서 모골이 송연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정말 제 주변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딱히 해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더 좀 무섭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오싹오싹 특집의 첫 번째로 케빈에 대하여를 고른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 뭐냐면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이건 제가 선택을 한 건 아니고 저희 PD님이 그렇죠. 예, 고르신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선 뭐 그런 좀 공포스러운 느낌을 받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책이 이제 두꺼우니까 읽어 나가면서 두꺼워서 공포스러웠다. 아니요. 시간이 이제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새 완독을 하고 났더니 한 새벽 2시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케빈이 제 머릿속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잠을 제대로 설쳤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케빈이라고 하면 저의 세대에게는 케빈은 12살 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케빈이 대명사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근데 케빈에 대하여가 영화로 먼저 나왔었잖아요. 저는 영화로 먼저 접했는데 그걸 보면서 케빈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든 린 램지 감독이 케빈은 12살에 대한 이미지를 실제로 이용한 건가? 라고 해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정도로 이 케빈에 대하여가 남긴 어떤 그런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싹오싹 특집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난 뒤 꿈자리가 좀 뒤숭숭할 수 있다. 미리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혼자 살잖아요. 네. 그래서 케빈에 대하여를 읽으면서
무섭더라고요. 잠자는데. 별로 안 무서워하셨던 것 네. 같은데. 네. 이 라이오넬 슈라이버 작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네, 1957년생이고요. 본명은 마거리덴 슈라이버인데요. 이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15살 때 중성적인 분위기의 라이오넬 슈라이버로 이름을 바꿨고요. 현재까지 10여 편 정도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고요. 그중에는요, 2005년에 오렌지상 수상작이자 2006년 BCA 크라임 스릴러상 후보작인 케빈에 대하여라는 작품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오렌지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네. 1992년에 제정이 된 상인데 영어로 쓰여진 작품들, 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여성 작가들이 쓴 작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가장 뛰어난 문학성을 성취한 그 작품들의 수상이 되는데 네. 무엇보다 이 오렌지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네. 이 명망 있는 문학상의 여성 작가들의 수상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네. 모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런 상을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라고 해서 이 오렌지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국에서는 이제 최고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고요. 상금이 대단합니다. 네. 한국 돈으로요. 약 6천만 원. 아. 와. 네. 네. 왜 저는 이런 데만 꽂힐까요? 네, 뭐 상금도 중요하니까요. 네. 이 상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또 영화로 이 작품이 만들어졌잖아요. 케빈에 대하여 영화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2000년 이후에 나온 작품 중에 이 케빈에 대하여는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꼽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 보통 이런 이 총기 학살 사건, 특히 청소년이 연루된 학살 사건이 펼쳐졌을 때 보통 다들 왜 그랬을까를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편견 중에 하나가 엄마, 같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가정교육이 실패했다라고 단정짓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런 시선들이 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모성 신화에 대한 것을 좀 해체하고 파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좀 잘 옮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통 폭력을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 피가 난자하고 이런 작품의 이미지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오싹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정말 피나 실제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섭게 연출했다는 건 이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출이라든지 메시지적인 면에서 이 케빈에 대하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케빈에 대하여를 만든 감독이 네. 린 램지 그렇죠. 감독인데 네. 원래는 1999년 네. 쥐잡이라는 맞아요. 영화로 데뷔를 했고 네. 9년 만에 네. 이 공백을 깨고 2011년에 케빈에 대하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렌지상이 여성 작가에게 네. 수상하는 상인데 네. 이걸 또 여성 감독이 옮겨냄으로써 네. 주인공의 심리를 탁월하게 맞아요. 표현했다라는 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연 배우가 유명하죠. 틸다 스윈튼이 있고 사실 틸다 스윈튼의 연기는 뭐 뛰어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영화에서 정말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는 아무래도 이 케빈을 연기한 에즈라 밀러였겠죠. 이 작품이 이제 영화로 첫 연기 데뷔였거든요. 영화로는. 네. 근데 보고 있으면요. 정말 처음에 봤을 땐 네. 뭐 저런 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략된 말에 뭐가 이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강렬한 연기를 펼친 거죠. 그래서 틸다 스윈튼도 처음에 이 케빈 역의 에즈라 밀러가 캐스팅했다고 했을 때 외모적으로 봤을 땐 자신이 이제 소설로 읽은 그 케빈하고 굉장히 이미지는 비슷해 보였대요. 근데 연기는 처음이잖아요. 영화로 하는 연기는. 그래서 과연 저 애송이 같은 배우가 그러니 강렬한 연기가 될까라고 했는데 웬걸. 연기를 하다 보니까 틸다 스윈튼 자신도 이 에즈라 밀러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있었대요.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를 했던 거죠. 이제 소설 케빈에 대하여 줄거리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책은 소년원에 갇혀있는 케빈의 엄마 에바가 남편 프랭클린에게 2000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쓴 편지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이른바 서간체 소설이라고 하죠.
편지에는 여러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이 에바가 프랭클린을 만나기 이전에 여행가로 활동하면서 살아왔던 이력, 또 에바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 회사를 차린 것, 프랭클린과 결혼하면서 아들 케빈을 가졌던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또 이 편지에는 아들 케빈과 엄마 에바의 치열하면서도 섬뜩한 신경전이 고스란히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우리는 케빈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인데요. 지금부터 에바의 이야기를 따라서 케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네. 그의 짝패라고 할 수 있는 네. 엄마 에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 에바 여행을 워낙 자주 다녔던 네. 자유롭게 살았던 네. 그런 삶의 이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행사까지 차려가지고 CEO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소개되기를, 원래 여행 그 책 서적 관련해서는 롤리 플래닛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롤리 플래닛에 대항해가지고 또 이 극 중에 에바가 그런 여행사를 차리면서 여행 관련한 정보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 이래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죠. 네. 예, 그럴 정도로 여행을 좋아했다라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편지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쓰여졌는데 그렇죠. 이 에바의 이야기는 훨씬 이전을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바의 젊은 시절 그리고 케빈이 태어난 해가 1984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바가 실제로 뭐 여행을 다니고 했던 건 뭐 1960년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찍이 그 여행과 관련해서는 일찍 눈을 떴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실 배경도 있죠. 에바 같은 경우도 집안의 사정이 네. 그렇게 막 순탄하지는 않았죠.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고 또 네. 엄마는 그 충격 때문에 집안에만 있는 이제 형편이고, 그래서 에바 같은 경우는 집안을 좀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컸는데 그것이 이제 여행을 다니는 방식으로 승화가 됐던 거죠. 네, 에바의 엄마가 광장 공포증 환자라고 네. 쓰여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에바가 네. 여행가를 꿈꿨던 건 네. 그 엄마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오빠도 있었죠. 네. 근데 오빠에게서도 큰 어떤 보살핌이라든지 함께 한다는 그런 남매 같은 것도 많이 느끼지는 못했다는 것이 이 책에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에바의 어린 시절 또 네. 에바 엄마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나중에 케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이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바와 케빈의 관계, 그리고 에바와 에바의 엄마의 관계, 사실 보면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입견들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자식들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케빈 같은 경우는 엄마, 그러니까 에바의 성을 따르거든요. 그 성이 발음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카차두리안이라고 네. 하거든요. 아르메니아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흥미로워요. 케빈이 그렇죠. 엄마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에바 카차두리안이 네. 예, 정확한 이 성과 이름인데 그렇죠. 케빈은 케빈 카차두리안입니다. 맞아요. 예. 이게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이유는 이 아버지 프랭클린이 네, 플라스켓. 성을 네. 케빈이 이 플라스켓을 따르지 않고 네. 에바가 자기의 성을 물려주려고 했다. 네. 그만큼 케빈에 대한 어떤 애착을 드러냈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자기의 말하자면 분신인 네. 케빈이 자기와 가장 적대적인 아이가 된다라는 것. 그렇죠.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게 맞아요. 느껴지죠. 그리고 케빈 카차두리안을 앞 글자만 대문자만 떠서 하면 또 KK라고 하는데 KK라고 했을 때 소총 이름 같기도 하고 또 KK단 있었잖아요. 그런 좀 백인 우월 단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공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름이 갖는 함의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살던 에바가 네. 여행 회사를 차려서 네. 예, 많은 또 경제적인 성공도 네. 거두게 되고요. 그렇죠. 또 결혼도 프랭클린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이를 네. 우리 가져볼까 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가 네. 엄마가 되고 싶으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되는 걸 무척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됐을 때 그 엄마가 자식을 돈 버는 역할들을 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또 제약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작용을 한 거죠. 네. 이걸 항목별로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 50쪽부터 네.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1번. 번거롭다. 근데 여기에 다 네. 1번에 표현이 네, 간단하지만 표현이 다 돼 있죠. 그렇죠. 네. 2번. 우리 둘만의 시간이 줄어든다. 3.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을 낳게 되면 원치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학부모 모임. 근데 그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 괜히 그냥 부딪히고 싶진 않잖아요. 예. 하지만 자식 때문이라도 부딪혀야 되는 게 싫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4번째가 소로 바뀐다. 살이 찐다. 그렇죠. 네. 5번째. 자연스럽지 못한 이타심. 다른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일단은 거죠. 예, 자신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 맞춰줘야 되겠죠. 네. 6번째. 내 여행이 줄어든다. 중요한 건 이제 끝난다는 아니고 줄어든다인데 뭐 당연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어감이죠. 네. 7번째. 미칠 것 같은 지루함. 아이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8번째. 무가치한 사교 생활. 이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데, 네, 뭐 성장한 아이면 모르겠는데 어린아이와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 같은 네.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9번째. 사회적 강등. 뭐냐 하면 이제 여행가로서 네. 사업을 이루고 있는 대표였잖아요. 예. 근데 엄마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비하한다기보다는 사회가 이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네. 대한 시선이 좀 작용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번째. 비용 부담. 그러니까 뭐 경제적 부담도 경제적 부담이긴 하지만 엄마가 됨으로써 이 에바가 짊어져야 될 그런 짐들이 많잖아요. 뭐 사회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뭐 여행을 하고 싶은 걸 또 하지 못하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부담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뭐 일목요연한 네. 아이를 가져서 네.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네. 적어놓기도 했지만 그걸 남편에게 전하는 서술로 네. 바꿔 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57쪽부터 60쪽입니다. 있잖아. 난 항상 내가 엄마처럼 변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난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러니까 난 내 엄마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보통 엄마가 되는 게 두려웠던 거야. 난 내가 불허할지도 모를 여행을 하고 미래가 여전히 닻을 올리고 있고 미래의 지도가 아직 그려지지 않은 다른 젊은 탐험가를 위해 출발점 역할이나 하는 영원히 정지된 닻이 될까봐 두려웠어. 배낭을 트렁크에 실을 때 잘 가라고 손을 흔들며 키스를 날리는 출입구의 전형적 인물. 추레하고 투실투실한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웠고 출발하는 배기가스 연기 때문에 헝클어진 앞치마로 눈을 비비는 사람. 쓸쓸하게 자물쇠를 돌리고 천장에 내려앉을 것 같은 정막 속에서 싱크대에 있는 얼마 되지도 않은 접시들을 설거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웠던 거야. 난 떠나는 것보다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 키웠어. 그 무서운 짓을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저녁 식사 도중 떨어뜨린 바게트 껍질로 당신 발을 묶어버리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얼른 올라타 사라져버리는 짓을 말이야. 난 이런 버려짐의 연속으로 당신에게 작은 죽음을 수없이 겪게 했던 것에 늘 미안하다고 말했던 것이 당신이 버려질 때의 느낌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걸 칭찬했던 것이 믿기지 않아. 프랭클린, 난 아기 갖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어. 임신하기 전 아기 양육에 대한 내 상상, 잠자리에서 미소 짓는 승무원에 대한 동화를 읽어주고 늘어진 입에 질척거리는 것을 먹여주는 건 다른 사람들의 그림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두려웠던 건 폐쇄되고 돌처럼 차가운 내 본성, 나 자신의 이기심, 관대함의 부족, 내 안에 머물면서 두터워진 억울함의 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마주하게 되는 거였어. 내가 아무리 페이지 넘기기에 관심이 있다 해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에 가망 없이 올가매일 거란 예감은 날 몹시도 당혹스럽게 만들었지. 그리고 난 날 낚아챈 것이 바로 그 공포였다고 확신해.
사람을 뛰어내리도록 부추기는 절벽에 튀어나온 바위처럼 말이야.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에 아무런 매력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결국 내게 그 일을 하도록 유혹한 거였어. 저는 이 낭독한 부분에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난 떠나는 것보다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 키웠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에바의 엄마에 대한 어떤 벗어남을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미국 사회 전체에 대한 운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뭐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케빈에 대한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미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폭력적인 어떤 상황들, 폭력적인 이미지들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폭력적인 어떤 상황을 떠나야 하지만 이 떠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그게 지금 아마 미국인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공포까지도 저는 좀 크게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이 가장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저는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네.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맞아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매력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네. 결국 내게 그 일을 하도록 유혹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맞아요. 모순이잖아요. 모순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좀 방점이 찍힌다고 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기를 갖기를 극도로 싫어했지만 결국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가 케빈으로 이제 화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서술 짜임을 네. 여러분 좀 잘 염두에 두실 맞아요.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 에바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모순적인 문장이야말로 에바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케빈을 그렇죠. 사랑하면서도 또한 증오하는 마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고 싶지만 그래서 살아야 되는 에바의 마음. 네. 이런 것이 이 앞의 문장에 네.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임신을 계획하고 에바는 케빈을 출산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임신을 하고 나서 또 케빈을 낳고 네. 또 낳고 난 이후의 상황이 네. 축복에 휩싸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뭐 말씀드리면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이제 의사가 받게 되면 그 아이를 엄마에게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달해 주잖아요. 네. 보통 엄마들은 이렇게 가슴에 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의 가슴에 있는 젖을 이제 빠는 게 우리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습인데, 이 케빈은 나오자마자 에바가 안잖아요. 근데 젖을 빨지 않고 그걸 거부해요. 네. 예,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둘 사이의 모자 관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죠. 네. 뭐 임신을 했을 때도 네. 이 아이가 지금 내 뱃속에 있다는 것, 네.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맞아요. 이물감을 그렇죠. 이 에바가 느끼고요. 네. 그리고 출산을 할 때도 그 진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케빈을 낳는다는 게 아름다운 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네. 내 한계와 마주하는 일이었다라는 네. 문장도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건 신성한 거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일이고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모성신화가 더 씌워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에바 같은 경우는 그 모성신화에 반하는 어떤 심리를 드러낸다는 것, 그게 아마 핵심이겠죠. 네. 케빈을 낳고 나서 케빈을 처음으로 안았을 때 에바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 부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133쪽부터 134쪽까지 낭독입니다. 라인스타인 박사는 내 가슴 위로 아기를 들어보인 다음 애써 상냥하게 그 작은 생명체를 내려놓았어. 난 박사가 작업한 결과를 보게 된 게 기뻤지. 케빈은 축축했고 목과 팔다리 안쪽엔 피로 주름이 져 있었어. 난 머뭇거리면서 케빈의 몸을 어루만졌어. 순간 일그러진 케빈의 얼굴이 언짢은 표정을 짓더군. 케빈의 몸엔 힘이 없었고 난 아무 열의도 없는 이 아기가 무기력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어. 젖을 빠는 건 인간의 몇 안 되는 본능 중 하나인데 케빈은 커다래진 내 갈색 젖꼭지에 입술이 닿는 순간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어. 카페테리아의 우유 분주기처럼 양껏 젖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여러 차례 들었지만 난 계속 시도했어. 그래도 케빈은 거부했고 다른 쪽 젖꼭지도 거부했지. 그래도 난 기다렸어. 숨이 차는데도 계속
또 계속해서. 하지만 난 생각했어. 그래,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자. 프랭클린, 난 기분이 멍했어. 복잡한 식기서랍을 뒤지며 감자깎이를 찾는 것처럼. 난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 새로운 감정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어. 횡댕그렁한 곳을 다 뒤져도 다른 것들을 다 치우고 찾아봐도 감자깎이는 없었어. 하지만 감자깎이는 언제나 서랍 안에 있어. 아름다워. 내가 중얼거렸어. 난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고 있었어. 안 와도 돼? 당신이 수줍게 물었지. 난 아기를 들어 올렸어. 내 가슴 위에서는 불쌍하게 꿈틀대던 갓난아기 케빈이 당신의 목엔 팔을 감더군. 진짜 보호자를 만난 것처럼 말이야. 눈을 감고 우리의 갓난아들을 뺨에 밀착시키고 있는 당신 얼굴을 보면서 난 깨달았어. 내 말이 너무 경박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 난 감자깎이를 찾은 거였어. 그건 너무 불공평해 보였지. 당신은 분명 표현하기 힘든 경이로움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을 거야. 내가 일어나 앉자 당신은 마지못해 케빈을 내게 돌려줬고 바로 그때 케빈이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어. 여전히 내 젖을 거부하는 아기를 안고서 난 내 10번째 생일 파티 때 느꼈던 짜증이 다시금 밀려오는 걸 느꼈지. 우린 이곳 방 안에서 아무 할 말도 아무 할 일도 없는 것 같았어. 그 몇 분 사이에 케빈은 울부짖다가 늘어졌다가 짜증에 몸을 비틀었지. 끔찍하게도 난 이 아이가 벌써부터 지루해야 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 아기를 낳은 직후 네. 가장 먼저 네. 그 아기의 경이로움을 네. 느끼는 것이 산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엄마가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질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에바는, 사실 에바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케빈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케빈이 이제 후에 저지르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의 잘못이 지금 보고 있으면, 그래, 엄마를 싫어하는 케빈, 그러니까 케빈이 왜 엄마를 싫어할까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잘못 키웠기 때문일 거야 라고 그냥 추론을 하죠. 너무나 쉽게. 네.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건 엄마의 책임이 커 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닌 거죠. 케빈은 그렇게 태어났던 거죠. 이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케빈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좀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에바한테는 네. 경계심을 보이는 이 네. 아이가 아버지에게는 지금 목을 감고 네. 진짜 보호자를 만난 것처럼 네. 체온을 나누고 그쵸.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근데 할까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 키웠을 때 케빈이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케빈은 그럼 아빠가 굉장히 잘 보살펴 줬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부모 어떤 공통의 영역인데 이걸 너무 엄마 쪽에게만 계속해서 맞추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봤던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에바의 시점에서 서술이 되고 있는 편집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프랭클린과 케빈이 정말 그러한 유대감을 나눴다라고 보는 건 에바의 시각에서일 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로 케빈이 아버지인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유대감을 표현했을까? 그건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뒤로 갈수록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가 봐야 할 건 우선 케빈이 네.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인데 네. 어쨌든 엄마와는 연대의 관계를 맺지 못했고 그렇죠. 아버지와는 그것과는 다른 관계를 네.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렇죠. 예. 거기에서부터 이 케빈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이제 더 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성 신화의 어떤 해체, 모성 신화의 파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모성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편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 있잖아요. 예. 아이들은 항상 잘 모를 것이고 천진난만할 것이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에바가 서술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케빈은 그런 보통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빠에게는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에바는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그 유대감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케빈이 날 때부터 아빠에게 유대감을 정말로 느껴서 자연스럽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애매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또 네. 내용을 더 살펴보면서 맞아요.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케빈이 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인데 뭐 태어난 지 뭐 1분도 안 된 이 아기가 네. 계산적으로 엄마에게는 적대하고 계산적으로는 아빠에게 했다? 전 네. 좀 이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저는 뒤에 있는 설정을 좀 앞으로 끌어와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한 거고. 그렇죠. 케빈과 에바의 첫 만남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는데 네. 케빈이 커나가는 과정에서도 네. 두 사람은 계속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맞아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케빈이 5살 무렵에 네. 이때 이 에바가 집에서 이 회사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벽에 지도,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를 붙여놔요. 근데 그거를 방문 앞에서 케빈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죠. 네. 지금 에바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네. 여행 기획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 여행지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맞아요. 그러려면 한눈에 이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그걸 에바가 정말 꼼꼼하게 맞아요. 정말 많은 노력을 네. 여기에 쏟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물론 회사의 사정도 있지만 케빈을 낳고 나서 에바는 계속해서 그런 엄마라는 역할 그리고 계속 세계 여행을 하고 싶고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부분들이 자기 방에 지도를 놓는 방식으로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자기만의 방을 완성한 에바가 케빈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 장면 읽어볼게요. 245쪽부터 249쪽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해. 방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 이건 엄마 방이야. 누구나 자기의 방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엄마는 아주 많은 곳을 여행했고 이 지도들은 그 여행들을 떠올리게 만들어. 너도 언젠가 네 방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을 때가 올 거야. 네가 원한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특별하게가 무슨 말이야? 케빈이 팔꿈치 하나를 끌어안고 묻더군. 늘어뜨린 다른 한 손엔 물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 물총은 갈수록 심각하게 물이 샜어. 부르퉁한 중력은 그 애가 거기 있는 걸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애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애는 항상 보고 있었어. 그건 성격 같은 거야. 네가 갖고 있는 물총 같은 거. 그게 네 성격의 일부야. 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프칸을 네가 망쳐놓았던 일 같은 게 네 성격의 일부야 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5살이 다 되도록 기저귀에다 똥을 싸는 일 같은 것 역시 성격의 일부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어쨌든 케빈, 넌 고집이 세.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도 알 거야. 난 벽에 쓰레기들을 붙여야 해. 기만하는 소리 같더군.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하고 싶지 않아. 좋아. 우린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를 더 발견한 거야. 넌 공원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지 않고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레고를 갖고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아. 엄만 네가 조금 노력하면 좋아하지 않는 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 지척지척한 종이들은 다 멍청이야. 그건 방에 쓸 것들이야, 케빈.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네가 내 지도들을 멍청이라고 생각해도 난 상관하지 않아. 내가 그것들을 좋아하니까. 그건 다 쓰레기들이야. 엄마는 새로 하는 조사가 좋아. 그리고 지도를 아주 좋아하지. 엄만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해. 멍청한 짓이야. 난 걸려온 전화를 끊고 복도로 내려갔어. 내 방문이 닫혀있더군. 케빈은 벌써 문이 있는 방에서 노는 재미를 알아차렸던 거야. 케빈? 내가 손잡이를 돌리면서 불렀지. 네가 이렇게 조용하면 엄마는 불안해. 내 벽지는 빨간색, 검정색 잉크로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 흡수가 잘 되는 벽지들은 벌써 얼룩이지기 시작했지. 도배해 놓은 천장도 마찬가지였어. 머리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잉크는 내 삼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르메니아 카펫, 우리의 결혼 선물 위에 오점을 남기고 있었고, 방은 화재 경보기가 울린 뒤 물이 살포된 것처럼 엄청나게 거품이 일고 젖어 있어서 물이 아니라 엔진 오일과 체리 하와이안 펀치, 뽕나무 셔벗을 퍼부은 것 같았지. 그것이 보기 흉한 자주색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난 케빈이 크림슨으로 이동하기 전 검정색 인디아 잉크 한 통을 다 썼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 하지만 케빈은 내 추론에 대해 아무것도 명백히 드러내지 않았지. 그 애는 여전히 남은 빨간색 잉크를 물총에 집어넣고 있었어. 그 앤 내가 도착할 때를 대비해 그 마지막 테이블 스푼을 남겨둔 것 같았어. 그 앤 내 연구 의자 위에 서서 집중한 듯 허리를 굽힌 채 고개를 들어 올려보지도 않더군. 주입 구멍은 작았고 케빈은 그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잉크를 부었지만 광을 낸 내 오크나무 책상은 잉크방울들로 넘쳐났어. 그의 손은 흠뻑 젖어버렸고. 이제 케빈이 조용히 발표했지. 특별하네. 여러분, 허남홍 평론가님이 바로 케빈을 네. 연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떠셨나요? 굉장히 빙의에게 빙의된 연기를 했는데 네. 중간에 NG가 몇 번 났죠. 저는 척인 줄 알았어요. PD님이 아니 그렇게 말고요. 덤덤하게. 굉장히 덤덤한 연기를 하려고 네. 애쓰셨는데 말이죠. 제가 장르 연기에 좀 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네. 네, 주변에 너무 불편함을 줬나 봐요. 그게 아마 케빈의 어떤 존재감이겠죠? 케빈을 연기하면서 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대목이 네. 가장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 이게 묘사하는 영화에도 부분에. 나오잖아요. 예, 뭐냐면 영화에서요, 이 이미지 묘사가 굉장히 미국적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적 이미지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근데 거기엔 조건이 하나 붙죠. 그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폭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폭력적인 이미지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가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어준 대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 벽지는 빨간색, 검정색 잉크로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 라고 했을 때 보고 있으면요, 이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그림이 있어요. 잭슨 폴록의 그러니까 액션 페인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뿐만 아니라 초반에 보면 에바가 슈퍼마켓에 가는데 거기 보면 앤디 워홀의 케빈 캠벨 수프가 네. 굉장히 대량으로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뭐냐면 앤디 워홀 그리고 잭슨 폴록 그리고 또 하나 에드워드 호퍼의 이미지 같은 네. 부분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그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긴 한데 그 행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냐면 남성이 관계했을 때 사정하는 느낌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근데 케빈이 그런 것처럼 마치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처럼 엄마가 그린 지도 위에다가 막 물감들을 막 여기저기 뿌려놨잖아요. 네. 그리고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하고 대량으로 또 그것들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미국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들은 대량이에요. 예,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고 에드워드 호퍼 같은 경우에 이미지는 뭐냐면 병원에 가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에바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부부가 같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인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 근데 그게 영화의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도 그렇게 묘사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린 램지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미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으로 봤거든요. 네. 네. 소설의 바로 이 대목을 네. 그러니까 영화적인 이미지로 네네. 아주 세련되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연출을 네. 한 건데 케빈이 엄마가 지금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제일 사랑하는지 네. 그리고 그걸 파괴했을 때 네. 어떤 기분이 들지 다 알고 있는 다 알고 거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가 그쵸.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물총에 물감을 가득 채운 다음에 네. 그걸 사방에 다 뿌려놓은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참혹해진 광경을 네. 에바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했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네. 네. 여기에서 케빈이 네. 어떤 아이인지가 네. 간접적으로 그렇죠. 증명이 되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케빈의 성격의 한 부분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상실했을 때 가장 네. 아픈 부분을 맞아요.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야 특별해졌다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 케빈의 마지막 네. 말에서는 섬뜩하죠. 이 아이의 내면은 네. 대체 뭘까? 그렇죠. 끝없는 어둠이 자리하고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정말 이 지도 위에 여러 색이 섞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심리가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방이 이렇게 망쳐진 거잖아요. 네. 근데 에바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 청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걸 그대로 둬요. 네. 네. 이 부분도 저는 에바가 케빈과 어떤 싸움을 벌이는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케빈도 이게 궁금했는지 나중에 더 나이가 든 다음에 에바한테 이걸 묻습니다. 네. 왜 그 방 그대로 뒀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5살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네. 묻는데 그 색깔물이 튄 지도들을 떼어내지 않았던 건 케빈에게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케빈에게는 에바가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 둔 거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 역시 속에 있는 말과 그리고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 달라요. 네.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케빈과 에바가 서로를 정말 미워하면서도 얼마나 이들이 닮아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허남웅 평론가님은 혹시 네. 케빈이 한 행동들 중에 네. 가장 섬뜩하게 느껴졌던 네. 그 장면이 어떤 거였나요? 저는 행동이라기보단 로빈훗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빈훗. 이 아이가 엄마에게 유일하게 호응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뭐냐면 로빈훗 책 읽어줄 때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케빈과 에바에게도 한때 모자로서 행복한 순간이 있었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지만 이 로빈훗을 케빈이 애정하는 이유가 있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로빈훗이 뭘로 유명하냐면 활을 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그 대목에 대해서 아마 케빈은 그때부터 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이 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좀 섬찟했고요. 영화에서 보면요. 네. 케빈의 침실방 보면 위에 이렇게 서랍 그 단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되게 은은하게 로빈훗 책이 막 보이거든요. 네. 무섭죠? 그러니까 로빈훗이 네. 그렇게 공포스러운 네. 상징물로 쓰일 수 있는지 저는 네. 케빈의 대화를 보면서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빈훗 하면 의적인데요. 케빈은 의적으로 본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저는 케빈의 어떤 행동 중에 네. 가장 섬뜩했던 부분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많죠. 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케빈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었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케빈이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는데도 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네. 유치원을 졸업할 무렵까지도 네. 예,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케빈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건 네. 온전히 에바의 몫으로 남습니다. 네. 그때가 7월이었는데요. 네. 케빈이 이제 대변을 봐서 네. 그걸 이렇게 다 처리를 에바가 해줍니다. 네. 근데 이후에 그러고 나니까 한 20분 뒤에 케빈이 또 네. 네. 그 뱃속을 비워낸 거예요. 내 속엔 똥이 너무나 많아. 그러게요. 네. 근데 두 번이나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네. 한 번 더. 그렇죠. 예. 그 생리 현상이 맞아요. 일어납니다. 물론 이게 뭐 아니 그렇게 그럴 뭐, 수도 있죠. 얘가 이렇게 아니, 생각할 내가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네.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얘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앞에 또 케빈이 에바에게 준 스트레스가 너무나 맞아요. 극심해서 에바가 케빈을 놀이방 가운데로 밀어버립니다. 네. 예. 그래서 케빈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팔을 다치게 되는데요. 그게 부러져요. 네, 맞아요. 팔이 예. 부러져요.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 물론 에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홧김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아이를 네. 다치게 한 거고 너무 미안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케빈이 혹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엄마가 날 떠밀어서 네.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됐던 게 남편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에바가 케빈에게 당하는 것들을 사실대로 얘기해도 남편은 왜 애인데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민감한 방은 아니냐라고 계속 그 관계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남편에겐 더 안 좋은 감정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케빈이 사실대로 아빠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바는 진찰실로 들어갈 때 엄마도 같이 들어가야지 의사 라고 선생님이? 했더니 네. 아니 엄마는 여기 있으라고 맞아요. 케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혹시 저 애가 지금 의사한테 네. 엄마가 저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죠. 이 그렇죠. 엄마는. 뭐 아동폭력이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케빈이 거짓말을 합니다. 네. 어떤 무섭네요. 거짓말이냐면 제가 바지에 똥을 쌌는데 엄마가 물수건을 가지러 갔어요. 제가 기저귀 교환대 그 사이에 넘어졌고 엄마가 나를 얼른 병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라고. 네. 뭐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할 만한 뭐 그런 그 빈틈 있는 거짓말도 아니고 그쵸. 완벽한 거짓말을 맞아요. 해요. 이게 뭘까? 이제 엄마는 케빈에게 책이 잡힌 거죠. 그렇죠. 네. 네. 에바는 그 순간 느낍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빚을 졌고 맞아요. 이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이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 힘들어졌다라는 사실을요. 속된말로 케빈은 까방권 하나를 획득했는데 저도 나이가 좀 먹을 때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엄마를 괴롭히게 했던 기억이 몇 살 있거든요. 때까지? 몇 살 때까지 묻지 마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자기가 다친 행위를 네. 더 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네. 거짓말로 바꿀 줄 아는 아이라는 음. 점에서 이 아이가 뭔가 다르구나. 이 아이는 우리가 정말 경계하는 그런 악이라는 것과 네. 다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소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케빈은 바라보고 있는 거고, 보통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 세계를 선하게 바라보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그 어린아이는 뭐 특히 애들이 뭐 선과 악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선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또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건데, 케빈은 그게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동양 철학에 보면 네. 맹자는 성선설을 네, 맞아요. 주장하잖아요. 순자는 성악설. 그렇죠. 네. 또 성무선악설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은 선함도 악함도 아닌 백지와 같은 상태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맹자의 성선설을 이 케빈에 대하여 있다 케빈의 보면 사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진짜 착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예, 자꾸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케빈의 대화를 읽으면서 이 케빈이라는 인물은 그냥 악하게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말도 네. 좀 어폐가 그런가요? 있죠. 예.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옳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다르게 성향. 세상을 본다. 예. 예. 그리고 음. 그것이 세상의 세상은 관점에서는 악이다. 악으로 예, 그렇죠. 비춰지는 맞아요. 예. 그런 성향이 케빈에게는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임의적으로도 나눴기 때문인 거죠. 네, 이런 케빈을 심리학에서는 어떤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각주달기를 준비를 했죠. 네, 네. 케빈이 과연 심리학에서는 어떤 성향으로 분류될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이수정 교수님이라고요. 아마 네. 최근에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계신 이제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아마 저도 TV에서 그렇죠. 익숙하게 맞아요. 그 얼굴을 좀 네. 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께 이제 각주달기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요. 이수정 그 교수님의 그 이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재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정책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검찰청 전문수사 자문위원, 법원행정처 전문 심리위원.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워낙 한국에 네. 또 여러 엽기적인 범죄 사건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과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끔찍한
맞아요. 일을 저질렀지? 그렇죠. 우리가 궁금증이 들기 마련인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네. 예, 좀 자세하게 맞아요. 예,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또 이수정 교수님이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케빈에 대하여라는 소설을 다루면서도 네. 여러 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낭만서점 팟캐스트 진행하는 허남웅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낭만서점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문학평론 쓰는 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요. 최신 범죄 심리학 책 내셨잖아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범죄에 관련한 어떤 심리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잠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범죄 심리학 영역의 내용이고요. 네네. 그 안에 보면 이제 기존의 이제 범죄학에서 다루지 못하던 어떤 개인 중심의 심리학적인 범죄 원인론에 대하여 네. 챕터별로 쭉 구성해서 다루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사법제도 내에서 심리학의 활용 영역이나 뭐 활용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별로 다루고 있으면서 네네. 이제 중간 이후 부분은 일종의 범죄 유형론에서 뭐 죄명별로 네. 뭐 살인이나 연쇄살인 또는 이제 성범죄, 비행, 청소년 비행, 도벽, 네. 그리고는 뭐 그 이외에 이제 죄명별로 쭉 그 심리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 중심으로 네. 내용을 나열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뒤쪽 챕터에는 뭐 조금 더 한국적인 내용들 또 네. 특히 이제 뭐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살해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다루고 있죠. 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4장에 해당하는 정신병질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맞습니다. 다루는 네. 책이 케빈에 네. 대하여라는 소설인데요. 네. 여기에 그 케빈이라는 캐릭터가 소시오패스라고 설명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뭔지, 소시오패스가 뭔지 좀 그 양자의 측면을 좀 잘 헷갈려 하는데 교수님께서 다른 설명을 건 해주세요. 아니에요. 예. 예. 다른 건 아닌데 네. 원래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학술 용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공식적인 진단명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일설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1950년대, 40년대 이럴 때 그냥 사용이 됐던 적이 있는 용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반사회적인 행위를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전반을 전부 다 이제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부르다 보니까 사실은 숫자로 보면 꽤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검거가 되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 수감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네. 그냥 일반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는 용어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여 나온 어휘가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학술지에서는 모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쓰고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런 연유는 이제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그 불법 행위를 하는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두 지칭해서 엔타이소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잡다한 다양한 특성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떤 개인 자질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선별을 해내서 지칭하는 용어가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 사이코패스라는 이제 그 집단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냉혈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피가 차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냉혈한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실제로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그 최신 범죄 심리학 4장에 보면 네.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잘 요약이 돼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생리학적인 특성들이 보고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추신경계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흥분을 덜 한다는 거고요.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잘 반응을 이제 빨리빨리 하지 않는데 특히 이들이 둔감한 이제 자극이 뭐냐면 네. 공포 자극. 그리고는 이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인 잔혹행위가 가능한 이유가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그들이 그 호소하는 공포심 같은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잔혹행위를 하다가도 자신의 행동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대부분의 범죄자들도 피해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동정심 같은 게 생기면 피해자가 너무 고통을 받고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살게 굴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상대방의 고통 호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사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강력범죄자, 특히 뭐 성범죄나 살인범이나 이렇게 분명하게 피해자의 어떤 인명피해가 예상될 만한 이런 잔혹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이런 리포트들이 존재하죠. 그럼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같은 경우가 이 나라별로 유형이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진단 기준 자체가 범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국가 간에 물론 뭐 법제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법이 있는 나라에는 당연히 불법행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로 해당하는 예컨대 반사회적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은 다 장애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가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렇군요. 아까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해서 공포에 둔감하고 또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케빈에 대하여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케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빈과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런 이제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면 좋겠지만 사실 이 케빈이라는 아이도 별달리 뭐 외관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뭐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막상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많은 시간을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피상적인 인간관계 정도를 맺는 사람들은 결코 그 미리부터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동네에 가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동네에서 예컨대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의 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평을 물으면 뭐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다, 멀쩡했다, 인사도 잘했다, 뭐 별다른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들 이웃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선 사실 그 사람들의 본질을 알기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케빈에 대하여도 아마 엄마만이 매우 민감하게 아들의 특이성 같은 것들을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파악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보통 사이코패스는 성인에게만 진단을 내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사이코패스라고 명칭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들, 아동기 때는 보통 반항성 적대적 장애라는 진단명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자 관계에서 아이가 수능적이지가 않고 엄마를 계속 빈정거리고 괴롭히고 이런 데서 이제 아이가 특이하다는 사실, 예컨대 반항성 적대적 장애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그런 아이들은 성장하여 이제 품행장애, 예컨대 사소한 비행, 뭐 동물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동생을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품행장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청소년기에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어릴 때는 엄마한테 이제 반항성 적대적 장애였던 케빈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마도 품행장애에 해당하는 그런 비행을 여러 군데 여러 종류의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끔찍한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행위. 근데 성인 같으면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내릴 법한 그런 잔혹행위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런 인물들을 저희가 알아보기가 힘들다면 그럼 이런 범죄들도 예방하기가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을 토대로 해서 예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자면 네. 전자발찌 같은 제도, 네. 형사 정책적 시스템을 촘촘히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런 종류의 자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 형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도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 처벌이라는 게 언젠가는 종료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소를 한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품성 자체가 잔혹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내명년에 그 조두순이 출소를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두순은 전과 17범인데 과거에도 지금 이 나영희 사건 이외에도 과거에도 잔혹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 17번의 전과 안에 네. 성폭력도 있고 뭐 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 자체의 품성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두순이 개과천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회 내에 스며들 때 그 사람들의 위험성을 어떻게 사회 안에서 교도소 바깥에서 잘 관리를 할 건가 하는 제도 네.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 중에 가장 성공적이다라는 건 바로 전자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감독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보안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보안 처분 같은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범 가능성이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는 수밖에는 성인이 된 다음에는 개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어릴 때 케빈과 같이 아주 케빈의 연령에 도달하기도 전에 네. 예. 훨씬 더 어릴 때 만약에 적절한 뭐 아이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러면 케빈과 같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입장들은 꽤 많이 존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품성의 문제는 아주 어릴 때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네네. 바꾸기가. 이런 얘기죠. 네. 네. 이 책이 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어머니의 시점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네. 이 최신 법리학 이 책을 보면서 범죄자의 심리 외에 혹시 그 주변인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그런 심리 연구가 혹시 진행된 것이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뭐 가족에 대한 연구, 피해자의 네. 가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피해 당사자나 가해 당사자에 대한 연구보다는 현저히 적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뭐 그 끔찍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나 또는 이런 끔찍한 뭐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들이 쓴 책들이 일종의 자전적 뭐 소설과 같은 이런 이제 형태의 책들이 외국에서는 꽤 많이 이제 읽히는 이유가 네. 실제로 학술적인 뭐 연구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궁금증 같은 게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뭐 네. 이런
책자들이 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죠. 이런 최신 범죄 심리학 같은 책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케빈의 심리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이 애가 이 옷을 막 그냥 옛날 옷 입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흥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케빈과 같이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했을 땐 맞아. 뭐 피 한 방울만 봐도 엄청 흥분할 거야. 라는 이렇게 편견이 저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케빈이라는 애가 왜 그런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 최신 범죄 심리학 책에 보면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의 치료 방법으로 사이코패스를 교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라고요. 그만큼 이 사이코패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중에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네. 뭐 전자발찌와 같은 그런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범죄 그리고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네. 처벌,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네네.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잠재적으로 갖고 네네.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네. 또 모두 범죄자다 하면 안 되죠. 예, 네. 장래에 그런 일을 다 저지를 거야라고 그렇게 예단하는 것도 저는 위험한 그렇죠.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필립 K. 딕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쓰면서 그 문제를 굉장히 일찍이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실 그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지만 지금 이 사이코패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미리 그 사이코패스가 저지를 범죄를 예방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케빈에 대하여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리고 극중에서 다루는 그런 배경 자체가 이 학생들, 청소년들의 총기 난살 사건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1년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사건이 미국에선 벌어지는데 네. 사실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너무나 명확하죠. 총기를 규제하면 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벌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냥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케빈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는데요. 그걸 직접적으로 자기 손으로 저질렀다 하는 네. 물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제적이에요. 심증만 있어요. 맞아요. 그건 또 오직 에바의 심증일 따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요 케빈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상한 일들이 케빈이 직접 했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분명 케빈이 뒤에서 조종한 것 같은 건 에바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대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 집안에서 에바와 케빈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퇴근을 해요. 갑자기 케빈이 눈을 부라리고 있다고도 아빠를 보면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이런 부자의 관계처럼 네. 아빠 돌변하죠. 오셨어요? 라고 변하니까 그 에바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미치고 환장을 놓으신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인 프랭클린은 절대적인 케빈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에바가 아무리 프랭클린에게 사실은 우리 케빈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도 이 남편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 케빈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린 이제 여자아이가 있는데 학교 화장실에서 케빈과 둘이 있는 게 걸린 거죠. 봤더니 그 여자아이가 온통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에바는 알아요. 케빈이 저 여자애가 피부에 피가 나도록 근지럽힌 거를 유도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에바에게 부인에게 왜 자꾸 우리 아들이 했다고 하냐고 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너무 아들한테 악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또 그 학교에 거식증에 걸린 소녀가 있는데 맞아요. 그것 역시 네. 케빈이 그 소녀에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네, 그렇죠. 에바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뭐라고 말은 못하죠. 역시 남편은 믿지 않고요. 말하자면 참 끝도 없이 그 일화가 나오는데 네, 결국엔 결론은 같아요. 네,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어서 네, 에바만 굉장히 속을 끓는 거죠. 나중에 이 케빈의 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셀리아인데요. 케빈이 워낙 이 자기의 자식이지만 자식같이 않게,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에바 입장에서는 둘째를 갖고 싶다라는 네. 마음을 갖게 되고 딸을 낳게 네. 되는데요. 그 셀리아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한쪽 눈을 잃게 되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셀리아가 굉장히 귀엽고 예쁜 인물로 이 소설에서 묘사하게 되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그래서 케빈이 우리는 알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악한 인물이라는 거 아니까 그 셀리아 옆에 케빈이 다가가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뭐 어떤 그 제스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케빈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공포스럽게 다가오니까 분명 저 예쁘고 귀여운 셀리아에게도 케빈이 무슨 짓을 할 거야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네. 실제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게 그 공포를 화하게 하는 방식으로 또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한쪽 눈을 잃게 되는 셀리아에게도 네. 사실은 케빈이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걸 에바는 알지만 네. 역시 남편인 프랭클린은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네. 집안이 편이 나뉩니다. 네, 그렇죠. 셀리아 에바 대 네. 그리고 아빠 플라스켓 씨와 그리고 케빈. 네. 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 그 케빈의 편이라는 것도 케빈이 사실은 계속 유도해가지고 예, 아버지와 이 관계가 좋은 것처럼 가져갔던 거죠. 예. 그리고 이쯤에서 저는 그 플라스켓, 네. 프랭클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이 아이를 낳았던 때가 네. 84년. 레이건 있잖아요.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근데 이 남편이 장소를 이렇게 섭외하러 다니는 네. 예, 일을 로케이션 합니다. 매니저죠. 네. 네. 그러니까 언제나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그렇죠. 많으니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네. 거의 전적으로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떤 점이 요즘에 시각으로 보면 좀 계속 걸리냐면 에바는 지금 네. 아주 큰 여행 회사의 대표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아라는 책임에 네. 거의 온전하게 자기의 생활을 내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예요. 보수주의자예요. 네. 그리고 에바는 민주당 지지자예요. 네, 진보주의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부부 사이지만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 묘사하는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레이건 시대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이 보수적인 아빠는 당연히 양육은 엄마에게 모두 맡기고 자신은 밖으로 내돌죠. 거기다가 이 1999년과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엘고와 부시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 플로리다에서 표가 부시에게로 많이 몰리면서 부시가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 총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책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떤 전체의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페미니즘 비평을 엄밀하게 여기에 들이대지 않더라도 네. 이 캐릭터의 어떤 불균형성 네, 그리고 그렇죠. 아까 모성신화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어떻게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한쪽으로만 전가가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 라이오넬 슈라이버가 의도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서간체잖아요. 네. 이 프랭클린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놔두고 프랭클린에게 썼다는 것, 그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유추해서 또 읽을 수도 있죠. 네. 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네. 케빈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후에 네. 소년원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범죄?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케빈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4월 8일이죠. 피해 목요일 활과 화살을 가져가서 체육관 안에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상을 받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화살을 쏜 거죠. 네. 그 학살이 벌어진 건데 이것도 또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된 부분이 뭐냐면 케빈의 눈을 비춰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케빈의 눈에 비치는 게 뭐냐면
양궁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케빈은 이 세상을 아마 관역처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어떤 사회가 뭐 자유와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표방하긴 하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케빈이라는 아이도 그런 어떤 폭력적인 사회 내에서 모든 사회적인 시선을 관역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이미지로 또 드러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폭력성이라기보다는 전 그냥 목표 달성 하고 싶은 예, 그 심리를 그런 식으로 영상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내가 저기 10점을 쏘면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에게 석궁을 겨누고 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체 같은 경우는 그런 목표점에 맞게 활을 맞은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케빈이 총이 아니라 석궁을 택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실제로요. 그러니까 화살과 활을 가지고 했을 때 총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의심을 받지도 않고, 그게 활과 화살을 가져가서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활과 화살을 가져간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활과 화살을 가져갔기 때문에. 양궁부였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그래 뭐 쟤 또 오늘 활과 화살 가져와서 연습하나 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케빈이 어차피 지금 학살을 저지를 거라면 자기는 이전의 그런 학살과는 다른 맞아요. 독특한 인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을 쏜다면 그건 뭐 앞에 있었던 미국의 여러 총기 사건 중 하나지만, 그러니까 이슈화가 사실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석궁으로 쐈다? 네. 이건 다른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라는 의식이 그 석궁으로 또 나타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또 하나 무서운 게 그날 일은 벌인 날이 케빈이 성인인 나이, 법적으로 성인인 나이 16살의 생일을 맞기 4일 전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법적으로도 처분받을 때도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것과는 좀 형벌을 가볍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년법을 적용받는 거죠. 맞아요. 케빈이 그것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대학살이었는데 네. 이 케빈이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건 7년형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적 체계를 케빈이 이렇게 또 이용한 그렇죠. 거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총을 썼을 경우에는 언론들에게 어떤 언론 뉴스에서 그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활과 화살을 쐈을 때는 또 이게 새로운 어떤 유형이고, 언론에서는 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또 케빈이 어떤 아까 말씀하신 목표 달성의 어떤 한 부분과도 또 부합이 되는 거였죠. 네. 정말 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치밀한 계획, 그리고 석궁만으로는 사람들이 한 번에 죽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간을 들여서 과다출혈로 죽게 맞아요. 만들려는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목표를 위한 그 방향 설정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까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케빈과 같은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한 사람한테 뭐 한 발씩 쏘서 관통해서 뭐 죽인 사람도 있지만 여러 발을 쏘는데 그때 뭐 아무 감정 느끼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케빈이 현재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년원에 갇혀 있는 건데요. 네. 매번 에바가 면회를 옵니다. 네. 예, 그리고 케빈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네. 이 케빈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소년원 대기실에 있는 이 다른 아이들의 엄마와 네, 그렇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그 장면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258쪽부터 262쪽입니다. 아드님은 잘 견디고 있나요? 케빈은 여기 있는 걸 아주 좋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로는 이곳에 대해 악담을 퍼붓던데? 케빈한텐 흥미란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 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방과 후와 주말엔 특대 방코트처럼 쭉 늘어져서 있죠. 아침 식사부터 소등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대우가 엄격하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하루 종일 지겹게 보내는 게 전적으로 정상인 세상에 살게 됐어요. 난 그 애가 공동체 의식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재소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주로 하는 농담, 역겹고 적대적이고 조롱하는 농담들은 그 아이한테 오랜 친구가 될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한 짓을 돌아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한 말인가요? 그 아이한텐 후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앤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앤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기형인지 괴짜인지 책벌레인지 운동광인지 멍청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심지어 개인은 아닌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 앤 살인자예요.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앤 나한테서 벗어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같네요. 그렇다면 당신도 아들한테 벗어난 거겠죠? 꼭 그런 건 아니죠. 무엇이 아들을 그렇게 몰고 갔는지 생각해 본 적, 아들이 왜 그랬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 잘못일 거라고 생각해요. 난 아주 좋은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이기적인 엄마. 하지만 당신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비난할 수 있고 당신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조만간 그건 죽은 누군가의 잘못이 될 거예요. 모든 게 항상 엄마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남자아이가 못되게 구는 건 엄마가 술에 취했거나 아님 마약 중독이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들을 제멋대로 자라게 놔두고 잘못한 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한 번도 집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아빠가 술주정뱅이거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아이가 그냥 처음부터 빌어먹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실없는 얘기는 절대 믿지 마요. 사람들이 하는 기운 빠지는 얘기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엄마가 되는 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임신하기 전에 반드시 완벽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난 부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이렇게 멋진 토요일 오후에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에 있잖아요. 아직도 당신은 노력하고 있어요. 이젠 당신 자신을 돌봐요, 부인. 그리고 다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어. 내 눈은 갑자기 뜨거워졌지. 나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 너무 세게, 너무 오래 쥐어서 그 여인은 내가 자기를 못 가게 하려는 걸로 알았을 거야. 지금 에바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로레타 그린리프라는 이름을 가진 네. 역시 소년원에 갇힌 아들이 자식을 있죠. 둔 네. 예, 엄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엄마도 역시 사회적인 어떤 그 편견과 시선들을 받았겠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된 거야 라는 것. 하지만 우리 이제 여기 서술되는 걸 보면 알죠. 뭐 엄마가 잘못했긴 해 아들이 그렇게 잘못됐다? 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어반복 같은 말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로레타 그린리프가 계속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에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손을 잡아줌으로써 동의한다는 얘기를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 이수정 교수의 이 최신 범죄심리학이라는 네. 책을 보면요. 이 정신병질, 사이코패스가 발현하는 원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전적인 소양입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성격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요인, 특히나 부모 결핍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병질자의 경우 60% 정도가 부모를 상실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 이 두 가지의 네. 측면에 다 상관성이 있다라는 걸 뭐 이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그걸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론이라는 건 한국도 그렇지만 이 책에도 그렇지만 항상 보면 그러니까 부모의 부재라든지 부모의 잘못이라든지 특히 엄마의 어떤 교육 잘못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선 거의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슈화되는 면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언론이라는 것은 지금 언론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섞여 있고 두 가지가 모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져서 하다 보니까 괜한 어떤 그런 오해가 발생하고 편견이 발생하고 그런 거겠죠. 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 타고났다, 유전에 대한 특질을 강조하는 게 네.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우생학으로 변질될 네네. 수도 있고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데, 네. 그러면 뭐 어쩌겠어? 넌 범죄자로 태어난 거야. 라고 그 아이에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뭐 그런 방식 자체는 좀 잘못돼 있지만, 그렇죠. 예, 우리 자체는 이 사회를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 잃고 외약한 고치는 방식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식은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난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명의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네. 한다면 그 10명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10명의 사이코패스 인자를 가진 사람을 전부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한다? 그렇죠. 그거야말로 우리 삶 자체를 굉장히 폐색시킬 수도 있는 맞아요. 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 우리 사회 보면 차별과 금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정상과 비정상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역시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폐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인 거겠죠. 에바 입장에서는 로레타 그린리프가 이 소설에 나오는 유일한 동지인 맞아요. 것처럼 네. 느껴졌을 거예요. 예. 이 사람만 뭐 같은 엄마의 입장이고 네. 자식이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느끼는 뭐 동질감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다 엄마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네, 맞아요. 걸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부각하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서 사이코패스 인자를 가진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듯이 네. 그런 범죄를 저지른 가족들에게 당신들이 가정교육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비난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하지만 삼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자, 저희가 케빈에 대하여라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네. 대략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그렇죠. 말을 못한 것 같아요. 더 할 얘기도 있고 또 예.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엄마와 케빈 현재 이제 관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암시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또 저희가 얘기를 하면 이 책을 이제 읽으실 분들의 어떤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보시면서 오늘 허위평론가님과 제가 말씀한 부분 외에도 다른 어떤 이 생각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읽어보시지만 마시고 영화도 또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좀 대하면은 훨씬 더 흥미로운 그런 접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나운 평론가님의 네. 한 줄평 네. 시간입니다. 네. 엄마라는 모성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 라고 혹시 하셨습니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 네. 할 때 그 한 줄평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한 줄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케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영화도 많이 보고 관련한 글들도 꽤 많이 썼거든요. 또 봉준호 감독의 마더 있잖아요. 네. 그것과 좀 비교하면서 쓴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더라는 것도 보면 일종의 이 케빈에 대하여 마더 역시 다 모성 신화를 좀 그러니까 기존에 바라보던 모성 신화는 그런 해체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은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재미로 좀 다가왔었거든요. 시간 되시면 또 그렇게 비교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평도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네. 엄마와 아들, 그 적대적 공생에 관하여. 네. 저는 무엇보다 적대적 공생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네.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네. 이 비극적인 운명이 비단 에바와 케빈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가족만 해도 그래요. 따로 사시잖아요. 네. 따로 살긴 하는데
같이 살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는 게 많았죠. 네. 예. 그런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오늘 첫 번 오싹오싹 특집, 뭐 저희가 이제 저번 주는 장르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는 그냥 여름 특집인 거죠. 그래서 오싹오싹 특집으로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마가렛 애트우드의 그레이스를 하는데요. 케빈에 대하여도 책이 두꺼워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버겁게 읽었는데 네. 이 그레이스는 더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이게 정말 페이지 수 읽는 것 때문에 오싹오싹 특집이에요. 올 여름이 네. 더워서 피디님이 저희에게 네. 특별히 피서 처방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어디 나가지 말고 네. 안에서 책 좀 읽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다음 주에 그레이스를 다루는데 그 다다음 주에도 이제 다룰 책이 정해졌는데 예. 그것도 심지어 2권이에요. 네. 네. 근데 뭐 저희는 네. 먼저 이렇게 오싹오싹 체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나쁘게 음. 그리고 버겁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항상 이 낭만 서점에서 이 책을 소개해준다는 것 때문에요. 이렇게 책을 읽을 땐 페이지 수가 많아서 굉장히 오싹오싹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좋아서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적대적 공생관계? 허나운 평론가님의 유머의 특징 중 하나는 네. 전혀 갖다 붙이기.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예, 연결시키는 네. 이 기묘한 조합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도 희한하게 연결이 되죠. 안 되는데 억지로 갖다 일부러 붙이면서 예, 웃어주신 개그가 거였군요. 발생되는 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공생관계로 엮여 있군요. 여러분 케빈에 대하여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케빈에 대하여 영화를 보신 분이나 혹은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또 저희 댓글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시원하게, 오싹오싹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